없던 저였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만 보는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일을 잘 나가지 못해서 저희 집은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돈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을 알았으니 꿈도 없었고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유년 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알 겁니다. 뭘 하든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다 돈이 든다는 것을 아니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냥 애초에 포기를 해버리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살아간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나라에서 정해준 의무 교육인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다음에 저는 집 근처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야간이 시급이 더 세다고 해서 일부러 저는 야간 일까지 하게 됐죠. 무서운 것만 빼면 오히려 야간이 일이 더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종 상상도 하지 못할 진상들이 오곤 합니다. 야간 시간이라서 특히나 술에 취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정말 저는 이 세상의 별난 인간들을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밥솥을 고쳐달라고 하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어설픈 화장으로 어른인 척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벼랑간 저에게 연애 상담을 하려는 여자, 그리고 외상을 해달라고 하는 아줌마 등등 세상에는 정말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애교로 넘길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이자 단연 최고는 바로 막걸리 할아버지로 꼽고 싶습니다. 항상 오시면 막걸리를 사 드시기 때문에 제 딴에는 막걸리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모양새였어요. 막걸리를 사발로 들이키시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곤 딸꾹질을 하셨습니다. 점장님께서는 특히나 이 할아버지를 치가 떨리게 싫어하시더라고요. 항상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드시곤 하는데 먹고 난 뒤에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반말로 화를 내시기도 하거든요.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크셨던지 언젠가는 배시시 웃고는 했습니다. 참으로 인생지사 세옹지마인 것이요. 이런 꼴로 산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런 꼴로 살란 법도 없고 항상 희망은 있는 법이니 꿈을 잃지 않고 노력으로 문을 두드리며 사는 것이 최선이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니까. 참으로 찰떡같이 맞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가끔 헛소리나 푸념들도 하시곤 했지만 가끔은 교훈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시던 훌륭한 어르신이었습니다. 허나 점장님은 존재 자체가 거북하셨던지 항상 할아버지만 나타나면 미간에 주름이 팍 가곤 했죠. 여러 진상들을 만나보면서 이미 이골이 났다고 하는 점장님이지만 그래도 저 할아버지가 워낙에 자주 오시기도 하고 항상 투명스러우셔서 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요주의 인물로 보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막걸리를 한 병 산 다음에는 주섬주섬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며 제게 요구하시더라고요. 막걸리 샀으니까 종이컵 몇 개는 껴줘야지. 하루 이틀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왜 불편하게 자꾸 말하게 만들어 손님 입 아프게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종이컵도 엄연히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드릴 수 없어서 따로 사셔야 한다고 말을 하면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목청이 굉장히 크신 데다가 또 고집도 상당히 세시기 때문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직원용 종이컵 꿍쳐놓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참다 못한 점장님께서는 이 할아버지와 함께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까지 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집을 꺾지 않는 걸 보면 절대로 만만한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휴, 지긋지긋한 할배. 대체 언제까지 우리 가게에 저렇게 진상 떨러 올 거야? 그깟 막걸리 몇 병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아주 온갖 승승 내면서 왕노릇은 다 하려고 하네. 아, 열받아. 마음 같아선 저 할배 못 오게 하고 싶어. 점잖은 어르신들도 참 많은데 아주 지대로 잘못 걸렸어. 청자님께서는 이 할아버지가 정말 넌더리가 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점장님께 쫑꾸를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점장님 말 맞다나 가끔 억지를 부리시곤 했지만 저 정도는 제가 겪은 바로는 친상의 지읒자도 아닌 레벨이었어요. 화도 많이 내시긴 했지만 오래 사신 만큼 인생의 교훈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나름 귀 기울여 듣는 습관도 생기고 덕분에 꿋꿋하게 살아가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옛날에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외할아버지가 생각이 났던지라 문득 제 힘이 닿는 한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10살 때쯤 돌아가셨던 외할아버지는 막걸리 할아버지처럼 키가 크시고 목소리가 큰 분이셨습니다. 제가 시골에 놀러 오면 닭도 잡아주시고 목말을 태워서 강가로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제 인생에서 행복했었던 때를 꼽아보면 외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참으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닮아 있어 괜시리 저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막걸리 할아버지는 항상 추레한 행색을 하셨는데 옷 여기저기에 얼룩이 묻어있는 걸 보면 혼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챙겨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서 막걸리를 드시곤 했는데 그 누구와도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혼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 외로움이 커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괜히 말을 걸어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너무 막걸리 자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식사는 제때 챙겨 드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아버지는 저를 멀뚱한 시선조차 두시질 않으시고 불쾌하셨던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계산된 막걸리를 들고 종이컵 줘라는 말씀만 하시고 바로 나가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건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에도 할아버지가 오시자 저는 요리조리 기색을 살피며 또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도 추운데 더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죠. 그러다가 감기 걸리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몇 번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할아버지는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상당히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래도 저는 오기가 생기면서 할아버지의 대답을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뭔가 가슴속으로는 외로움이 짙게 묻어있는 것 같은 할아버지여서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쉽게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대학교에 갔기 때문이었죠. 저보다 공부를 못하던 친구도 대학을 가게 됐는데 다들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느라 참 즐거워 보였습니다. 대학에 가게 되면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친구들도 있었죠. 다들 여자친구와 노느라 혹은 대학교 친구들과 노느라 바쁘다고 해서 저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친구들이 시험이 끝난 뒤에 만남을 갖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도 저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이번에 학점 완전 망했어. 나 이러다가 학사경고 당할지도 몰라. 다음 주에 MT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강촌으로 간대. 근데 집에서 가려면 너무 먼데. 자신들의 대학생활 이야기로 꽃을 피웠는데 저는 거기서 할 말이 없어서 그저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맞다. 진영이 너는 뭐하고 지내? 난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무슨 아르바이트? 너 진짜 대학 앞으로 안 갈 거야? 아무리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잖아. 너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공부해. 그래 맞아. 솔직히 대학 안 나오면 무시당하잖아. 그래서 나도 지방이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과에 들어갔거든. 진영이 너 계속 알바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저는 친구들에게 집안 사정 때문에 차마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사정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왜 대학을 안 가냐면서 대학이 중요한 것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만나고 난 후 저는 괜히 만나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막걸리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상이야? 막걸리 한 병 줘. 종이컵도 빼놓지 말고. 원래 평소 같으면 막걸리 한 병,
이런 식으로 주문하던 할아버지였는데 그날에는 왜 그렇게 죽상이냐는 말을 거셨습니다. 평소에는 저에게 주문하는 것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 할아버지였는데 이번에는 먼저 말을 걸어주신 거였죠. 돈 벌자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상을 쓰고 있으면 돼? 표정 펴. 오늘 손님도 달아나겠다. 할아버지는 투명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저를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누구에게도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부쩍 말이 없어지고 한숨을 많이 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으니 집에서 돈 나가는 일은 다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저에게 돈을 달라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세를 내야 한다, 치료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말만 했을 뿐이었죠. 그렇다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게 된다면 오히려 내 얼굴에 침뱉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무리 친하게 지낸 친구라고 하더라도 졸업을 한 후에는 결국 이렇게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건지 정말 많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위로가 된 것은 바로 할아버지였어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저에게 짧게 말을 걸어주시곤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게 다그치고 야단치는 것이긴 했습니다. 이거 뭐야? 가게가 왜 이렇게 더러워? 청소를 제대로 하는 거야? 아이고, 젊은 친구가 요령만 들어선 내가 사장이었으면 자네는 당장 해고다. 월급 받으면서 돈값 못하는 직원을 고용해서 뭐해? 안 그래? 요즘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국에 잘리지 않으려면 항상 밝은 얼굴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어? 라며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잔소리를 하는 날도 있었지만 또 어떤 날에는 평소 사지 않는 소세지 간식거리를 계산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 먹어라고 하신 후에 나가셨던 거였죠. 저에게 간식용 길쭉한 소세지 1+1 제품을 사서 하나 먹으면 정없다며 2개 다 먹으라며 껍질까지 벗겨주시곤 말이죠. 이 이야기를 점장님께 하니 믿지 않으셨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그럴 뿐이라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가 조금이나마 저에게 마음을 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하게 남은 도시락이나 우유 몇 개를 몰래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식사도 잘 안 챙겨 드시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런데 또 여기서 확실한 자신의 성격을 보여주셨습니다.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바로 안 드시는 고급적인 입맛의 소유자셨습니다. 뭔 놈의 도시락 반찬이 이렇게 짜고 맛이 없냐. 아휴, 요 진미채 반찬은 왜 이렇게 텁텁해? 그리고 소고기는 식감이 왜 이래? 메추리알은 달달하니 먹을만한데 김치는 시다 못했어. 무나물은 짭조름하니 괜찮구먼. 아휴, 이렇게 맛없어가지고선 이게 무슨 돈 4,000원이나 받아먹어? 아무래도 고객으로서 항의 전화를 넣어야겠구만. 알고 이렇게 만들면 천벌 받을 것이고 모르고 만들면 알려줘야 더 맛있고 좋은 도시락이 나오지 않겠나. 공짜로 얻어드시면서 야무지게 고객의 민원까지 제기하시겠다는 할아버지께 딴에는 어이없기도 했지만 상황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간혹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반찬이 있는 건 과감하게 버리시며 거칠게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대체적으로 달달한 것들을 좋아하셨지만 매운 반찬이 들어가 있는 건 안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맵지 않은 반찬으로만 구성된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을 드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공짜로 받는 거라고 해서 굽신거리거나 싫어하는 거라도 억지로 드시지 않는 그런 면이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괜히 사람을 미안하게 하지 않는 그런 할아버지의 뚝심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점장님은 이렇게 챙겨드려봤자 할아버지가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마음을 쓰냐고 하셨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그저 잘 드시는 것만 봐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의 지루한 삶에 있어서 그나마 재미있는 게 바로 할아버지였거든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는 다르게 자기가 좋고 싫고의 표현이 확실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 뚝심이 저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저희 편의점에서 딱 봐도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알코올을 달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분증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주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하니 그 학생은 온갖 화를 저에게 다 내는 거였습니다. 진짜 민증 놓고 왔다니까요. 저번에 다른 알바는 그냥 줬는데 아니 아저씨는 왜 안 주냐고요. 학생 같은데 민증 없으면 못 팔아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성질나네. 이렇게 빡빡하게 하시면 나 이 편의점 인터넷에 소문내서 불매운동하는 수 있어요. 그 학생은 저에게 윽박 지르면서 해선 안 될 말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잘못하다간 영업정지가 되는 사례가 너무 많았거든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내 동생 같았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손님은 손님이니 제가 팔지 않는 것 외에는 따로 취할 액션은 없었습니다. 점장님은 뒤에서 눈치를 보다가 잘했다며 든든하다고 했고 앞으로도 저에게 꼭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학생이 오기가 발동했는지 또 찾아오며 같은 건으로 제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신분증은 없었죠. 아무리 제가 남자지만 키도 작고 왜소한 반면 그 학생은 키도 크고 잘못하면 고등학생한테 피해 당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서 이걸 어찌해야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쭉 하고 들이키는 오셨습니다. 너 뭐냐? 어디 어린 놈의 녀석이 딱 봐도 솜털 보송보송한 게 고등학생이구만. 당장 집에 가서 발 씻고 잠이나 자 임마. 엄한 곳에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이 할아버지는 또 뭐야. 할아버지 그냥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저 오늘 작정하고 왔다고요. 니깎게 작정하고 왔으면 뭐 어쩔 건데? 애미의 빗벌 넘어서 하레비 같은 사람한테 뭐 해코지라도 하게? 너야말로 좋은 말 할 때 돌아가라. 나 이래봬도 성질 건드리면 크게 한 성과라는 사람이다. 뭐래 이 할아버지가? 가시라고요. 나 할아버지한테 악감정 1도 없으니까 괜시리 참견하다 학생의 외마디 빈명이 들리며 할아버지는 과연 떵떵거리던 엄포 마냥 크게 혼쭐을 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그렇게 강한 손님이 있었던지 두 손으로 그 학생의 머리털을 잡아다 당기며 놔주질 않았습니다. 산삼이라도 캐드셨던지 덩치 큰 녀석이 바동바동거려도 놓질 않는 힘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위기에 몰린 학생이 반격을 하려 하자 정신 못 차리게 사정없이 머리를 잡았다 당겼다 빙글빙글 돌려버리는데 그 학생은 거의 맥도 못 추린 채로 아프다는 소리만 반복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잘못했다 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오니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른 앞에서 감히 건방진 소리를 해? 너 밖에서 이러고 다니면 욕먹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바로 네 녀석 애미애비다. 너 공부시키려고 뼈 빠지게 돈 벌고 뒷바라지하는 부모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고약하게 굴며 쓰겠냐? 에휴 못된 놈의 시기 같으니라고. 너 같은 놈은 아주 혼줄 좀 더 나야 돼. 결국 그 학생이 싹싹 빌고 눈물을 쏙 빼놓은 후에야 겨우 할아버지에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분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던지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그냥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저야말로 겁이 덜컥 났습니다. 요즘 10대들의 무서움을 기사로 접한 게 생각이 나서 할아버지가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요즘 어린 놈들은 맞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어른들 무서운 줄은 몰라.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일 없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막걸리를 들이키셨습니다. 저는 일전에 저를 구해주신 것이 괜히 감사해서 할아버지에게 이번에는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직접 제 돈으로 산 달콤한 팥빵이랑 해수추리 2개를 흰 우유랑 함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우유랑 드시면 든든하실 거예요. 제 딴에는 고마워서 드린 빵이었지만 제가 사온 빵을 보더니 할아버지는 저를 한참을 보시고는 주머니에서 5,000원 지폐를 주시는 거였어요. 빨리 받아. 노인네 팔 떨어져. 그리고 흰우유 하면 카스테라지. 그 정도 센스 없어? 우유랑 빵 조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은 돈 내고 먹을 테니까 다음부터 내 취향으로 마음에 쏙 들게 세팅해와. 알았어?
말은 참 거칠게 하시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거절했지만 5,000원을 받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또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 못내 받긴 했죠. 그리고 그 5,000원을 저는 아직도 할아버지와의 추억으로 간직한 채 액자에 넣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답니다. 1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와서 자고 그렇게 쉬다가 다시 일을 가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던 저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대학을 못 가니 그동안 헛공부했다 싶은 후회가 들어 현실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반장, 부반장도 해보는 모범생이었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가정 형편에 무너지고 방황하게 되면서 저는 공부도 손에 놓았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알량한 수입으로 지낼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거나 다른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한 것처럼 또 다른 소중한 것을 결국 포기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 싶은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됐죠. 하지만 막상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들은 제 나이가 20살이라고 하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데 나이가 젊어봤자 저는 뭐가 좋은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왜 살아가는지도 몰랐고 차라리 빨리 나이가 들어서 뭐라도 하는 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꿈은 꿈일 뿐이었죠. 거기다 저는 엄마까지 책임을 져야 했으니 정말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나중에 또 아프게 된다면 결국에 엄마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도 다 내주거나 그렇지 못하면 내게 이렇게 부담이라도 주지 말아야 할 텐데 나는 어쩌다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대책 없이 살아야 하나 원망이 들기만 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투명스럽게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하루는 작정하고 벼르고 있었던지 꼭두 새벽에 퇴근하고 온 저에게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구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영이, 너 이리 좀 와봐.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엄마한테 말하는 버릇이 왜 그래?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대체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 피곤해. 밤새 일하다 왔다고. 나 좀 쉰 다음에 나중에 말하면 안 돼? 라고 짜증내듯 말하며 내 방으로 들어가니 엄마는 저를 붙잡아 억지로 안치려 했습니다. 단단히 약에 받친 듯 엄마는 저를 붙잡고 충혈된 눈을 보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밤샌 거 안 보여? 네가 지금 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아주 지혜미한테 말하는 뻔세 좀 봐라. 자식한테 얹혀 사는 엄마 맘이라고. 편하겠어? 엄마도 힘들고 괴롭지만 지금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잖아. 꼴랑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왜 이렇게 엄마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돈 엄마는 못 벌어온 지 오래잖아. 엄마 나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러면서 왜 그래? 엄마는 나한테 유세도 못 부리면서. 남들은 부모가 대학 가라고 학원 보내주고 등록금 다 내주는데 엄마는 뭔데? 나 엄마 때문에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 그러면서 엄마는 예전부터 내가 잘하는 게 뭐냐면서 맨날 잔소리만 했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다고. 그러는 엄마는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자 엄마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감정이 올라오셨던지 제 따귀를 세게 치셨습니다. 한 번도 엄마는 저를 키우시면서 제게 손댄 적이 없었는데 저는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엄마에게 따귀를 맞았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엄마가 그렇게 힘껏 제 뺨을 쳤는데 별로 아프지 않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제는 몸이 약해졌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서러움에 눈물이 글썽이는 엄마는 악을 치시며 제게 신세한탄을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는 어쩌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만 안 낳았어도 지금 이렇게 안 살았어. 개차반인 네 아빠랑 살면서 얼마나 헤어지고 싶었는데 가엾은 내 새끼 아빠 없이 자랐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이혼조차 내 욕심 차리는 것 같아. 그러지 못했다.
너 낳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너 하나만 보고 이 약 물고 버텨오며 견뎌오며 힘들게 키워놨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어쩌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어. 응?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벽에 팔을 기대며 간신히 중심을 잡는데 밀려드는 죄책감과 동시에 보기만 해도 짜증이 솟구치며 치가 떨리기 싫어서 저는 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딱히 의욕도 없이 사니까 이런 인생이 펼쳐진 것인데 어쩌면 비겁하게도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는 것만 같아서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을 나온 다음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집에는 왠지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집을 나온 지 한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야외 테이블을 치우고 있을 때였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야 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딱 보니 집 나온 가게일세. 꼬라지가 아주 산발이야 산발. 할아버지, 돗자리 까셔도 되겠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거울 보면 똑같은데. 집도 나와본 놈이 다 알지. 너는 딱 보니 천성이 물러서 집 나와서 살 사람이 못 돼. 모질게도 못하고. 집을 나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걱정하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집에 들어가는 게 마땅치 않겠냐? 할아버지는 어지러워진 제 마음을 누구보다 척하니 알아채시고는 이런저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후 엄마나 저나 서로에게 큰 상처만을 남겼던지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상태였고 저는 괴로운 현실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그저 혼자서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웬만한 상담과 저리 가라 하실 만큼 탁월한 언변으로 제 맘을 다독이셨고 이내 종이컵 하나 더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무 중이기도 했고 할아버지의 마음만 받고 싶어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마음만 받을게요. 저 일하는 중이라서 술 마시면 안 돼요. 이 시간대에 사람 거의 없는 거 알아. 그냥 딱 한 잔만 마셔. 사내 녀석이 술 한 잔 마시고 갈 것도 아니고 오늘만 딱 마셔 봐봐. 결국 할아버지의 고집에 저는 할아버지에게 막걸리를 한 잔 받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죠. 할아버지는 제게 어떠한 것도 물어본 적이 없었지만 막걸리 한 잔 한 틈을 타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솔솔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엄마랑 싸우고 나왔거든요. 그냥 제가 사는 게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엄마 탓으로 돌리는 제 자신이 좀 한심해요. 근데 저도 어깨가 너무 무거웠어요.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젊은 날 많은 경험들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내가 왜 이 나이에 엄마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나 싶고 좀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냥 뜬금없이 저는 제 이야기를 줄줄 늘어놨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해봤자 어차피 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을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냥 제 마음만 가벼우면 되니까 주절주절 늘어놓았죠. 할아버지는 제 말을 다 듣고는 깊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젊은 인생 바쳐서 가족 생계 책임지기는 싫다는 뜻이군. 젊은 청춘도 아깝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싫고 어쩔 순 없긴 하지만 결국 다 부모 탓으로 돌리기만 할 뿐이고 지금 네가 처한 현실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맞지? 네. 인정하기 싫었지만 할아버지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뭔가 깊이 생각을 하시다니 얼른 저기 가서 막걸리나 한 병 더 계산해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굳이 저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같이 있어 주시며 묵묵하게 술을 따라 주시는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죠. 참 이상했어요. 그날 저는 할아버지한테 제 심경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말했을 뿐인데 할아버지가 제가 처한 현실에 팩트로 결론을 지어줘서 그런지 자꾸 마음이 쓰이며 그냥 엄마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재산 모두 날리고 엄마는 평생 저 키우면서 힘들게 사시고는 병까지 얻으셨죠. 제가 책임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제 젊은 청춘 아깝다며 꼬장이나 부리고 있는 제가
정말 참으로 못나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엄마는 제가 들어온 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을 보니 엄마는 그동안 라면만 끓여 먹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직 설거지가 되지 않는 냄비에 쓰레기 봉투 안에는 라면 봉투들이 가득 들어있었죠. 다음날 잠을 잔 뒤에 일어나 보니 엄마는 저를 위해서 조개 미역국을 끓였더라고요. 제가 조개를 넣은 미역국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나름 엄마의 화해 방식이라는 것을 안 저는 미역국을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찜질방에서 자느라 몸도 많이 피곤했는데 집에서 자니까 간만에 피로가 다 풀리도록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누구 탓도 돌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다시 일어서며 대학을 가기 위해 뒤늦게나마 수능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꼭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뭔가 목표로 잡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오랜만에 하는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약간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카운터 위에 문제집이 놓인 것을 보고는 쿨하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씀하시고는 나가셨죠. 그게 또 할아버지만의 응원 방식이구나 싶어서 저는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목표가 생기니까 그동안 무료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좀 더 값지게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만 하더라도 제 자신이 참 한심하고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았는데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니까 확실히 그런 잡생각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이면 카페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밖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막걸리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와 웬 낯선 중년의 아저씨와 그 아저씨의 부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아저씨는 할아버지에게 반쯤 사정하는 듯 하면서도 제 할 말 다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의 사정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미안이라고? 내가 도대체 니들한테 뭘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너 그 잘난 똥통대학 등록금 다 내주고 결혼한다고 집 사주고 사업한다고 건물 팔고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네 애비 거주까지 벗겨먹으려고 그러냐? 그 돈 난 죽어도 못 준다. 허구한 날 제 힘으로 독립할 생각은 없고 애비 돈 뜯어가는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자 이번에는 중년 부인이 아저씨 대신 작심하고 나섰죠. 아버님, 저희 사정이 오죽딱하면 이래요. 지금 애들 학비도 못 내게 생겼어요.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조부모님이 손주들 다 걷어주시는 건 인지상정 아니에요? 이 뭔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냐? 애미애비 노릇을 못할 거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지. 손주들도 이젠 다 컸으면 스스로 등록금 내고 밥벌이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 부모가 등록금 못 내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가 지 돈으로 대학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널렸는데 요즘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어딨어요. 무슨 쌍팔년도 얘기를 하시고 계시냐고요. 부모 도움 못 받으면 애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왜 없냐? 부모가 일절 도움 안 되고 오히려 자기가 부모를 책임지는 애들도 있어. 그런데 너네는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니들 자식까지 나한테 책임지라며 난리 부르스인 거냐? 평소 등 따시고 배부를 땐 부모 나 몰라라 하더니만 돈 떨어지고 아쉬운 소리 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자식이랍시고 할 짓이냐? 그놈의 돈. 아버지가 우리한테 돈 아니면 해줄 역할이 뭐가 있는데요. 그렇게 돈 차고 넘칠 만큼 버셨으면서 돈 하며 야박하시니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불쌍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들도 어머니처럼 마음고생 깨깨 시켜서 저 세상 보내야지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애비한테 그런 말을... 내가 정말 세상 헛살았구나. 헛살았어.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라고 악착같이 바깥에서 돈만 벌 줄 알았지. 정작 자식 농사를 아주 개판으로 치웠어. 카페에서 그 세 분이서 말하는 대화는 먼 곳에 있는 저에게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없는 오후 시간대여서 다행이었죠. 대화를 엿들어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무심한 성격이어서
가족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부인이셨던 분이 병을 얻으셨는데도 항상 삼시세끼 밥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저씨 말로는 그게 그토록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한이 남았다 합니다. 그놈의 돈 버시느라 할머니의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셨고요. 그 얘기까지 나오자 할아버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이실 뿐이셨죠. 금부지와 명품으로 도배한 자식들은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이런저런 돈을 부탁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앞뒤 얘기를 가만히 듣자니 막걸리만 쳤던 할아버지가 대단한 자산가였던 것 같았습니다. 건물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보니 그동안 제가 알았던 모습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죠. 편의점에서 제가 드렸던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던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탁드려요. 저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겠어요? 이제까지 아버지 돈으로 살게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어차피 저 세상 가시면 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돈 미리 좀 땡겨주는 셈 치면 안 돼요? 시끄럽다. 날 다신 찾아오지 말아라. 네 애미 나 때문에 불쌍하게 저 세상 간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내 가슴에 대목 받고 어떻게 그 입에서 돈 얘기를 꺼낼 수 있단 말이냐. 앞으로 나는 니네한테 줄 돈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니까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 카페를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두 분들은 한숨을 푹 쉬시며 계획된 것이 어그러졌던지 둘이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님 얘기는 왜 꺼내가지고 아버님 마음을 들쑤시냐고. 예전에 몇 번 먹혔으니까 이번에도 먹힐 줄 알았지. 차라리 그럼 이 기회에 우리가 아버지를 모신다고 할까? 그래야지 날 믿고 몽땅 내줄 것 아니냐고. 어떻게 그래?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아버님 성미 까다로우신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아버님 모시고는 못 살 거라고. 진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계획 다시 세워. 아버님한테 어떻게 해서든 돈 받아내야 된다고. 제 3자가 듣자 해도 그 두 분은 진상 중에 최고봉이었습니다. 딱 봐도 반백살은 사신 것 같은데 다 늙은 아버지 수발은 못해줄 망정 돈 뜯어갈 생각에 계획까지 세우다니 참 무섭다 싶더라고요. 아까 할아버지가 언급한 등록금 책임지고 어쩌고는 제 얘기를 본딴 것 같았습니다. 대강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시고 까다로우셔서 상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자식들을 쭉 보니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는 식사도 거의 집에서 하지 않으시고 편의점 음식으로 드시곤 했는데 누가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않는 것 같았는데 그나마 있는 자식들도 거의 왕래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때 역시 할아버지가 오셔서 막걸리 한 병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야외 테이블에서 드시고 계셨죠. 제가 옆 테이블을 치우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부모 원망 안 하냐? 아무리 낳아준 엄마지만 너 젊은 청춘 다 앗아가며 기대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역할도 떠넘겼는데 어떻게 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갈 생각을 했어? 엄마잖아요. 저도 힘들어서 할아버지에게 별 말씀 다 드렸을 때 할아버지가 콕 집어 말씀해 주시니 불편하고 엄마한테 죄송하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엄마가 절 이렇게 힘들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모른 척하는 것도 마음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더 이상 누구 탓도 하기 싫었고 원망하는 것도 싫어서 나중에라도 성공하려고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돈 없는 게 일상이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제 용돈 벌고 다녔는데 새삼 엄마 조금 더 도와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저를 하염없이 보시며 많은 생각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주 자그만 목소리로 잘 자랐구나라고 하시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는 막걸리 한 통을 다 비우시더니 저에게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남기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정한 미소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소가 너무나도 인자하고 자상했던지라 저는 홀린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뒤늦게 인사 안 한다고 혼쭐이 날까 싶어서 또 오세요라고 대답했는데 설마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 후로 전 할아버지를 계속 기다렸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시는 분이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닌가 했는데 제가 할아버지의 댁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설마 하나 할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할아버지한테 실수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할아버지를 기다렸건만 할아버지는 끝내 제게 모습을 드러내시질 않았습니다. 사계절이 흐른 후 제 나이가 1살 더 먹고 제대로 인생 준비를 해버려 편의점을 그만둔 후 그간 모은 돈을 엄마에게 모두 건네고서는 군대 갈 준비를 했는데 웬 낯선 아저씨 한 명께서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저를 찾으며 기웃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서 보았더니만 제게 변호사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그분께서는 저를 보더니 인상착의를 확인하셨는데 손님들 계산해주는 모습의 제 사진은 딱 바깥에 있는 테이블에서 찍은 각도였습니다. 오진영 씨 맞으시죠? 요 앞 사거리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던 분. 네, 맞습니다만 절 무슨 일로... 사고친 일이 없어 변호사가 절 찾아온 게 이상할 따름이었고 어머니 역시 경계를 멈추질 않았죠. 변호사 아저씨는 어머니를 의식하셨던지 잠시 저를 가까운 카페로 같이 가자고 했고 우물쭈물 따라가며 차를 한 입 마시자마자 두둑하게 뭔가 담긴 듯한 검은색 비닐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민 꼬깃꼬깃한 지폐처럼 꼬장꼬장하게 비닐봉투가 묶여져 있었는데 제법 묵직한 것이 이게 뭔가 싶었죠. 당장에 호기심에 열어보려 했지만 변호사가 저지하더라고요. 나중에 혼자 계실 때 열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건 김상범 사장님께서 오롯이 오진영 씨를 위해서만 남긴 유산이에요. 혹시 매일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사드시는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하다 마다요. 제가 할아버지와 든 정이 얼마이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할아버지 소식이 온 것 같아 저는 마냥 반갑기만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 성함이 김상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붙잡고 할아버지 잘 계시냐고, 왜 요새 편의점에 안 오시냐고,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는데 변호사는 이윽고 어두운 얼굴로 씁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상범 사장님께서는 요 근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갑자기 심장의 지병으로 쓰러지신 뒤에 내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는데 최근 들어 기적적으로 정신이 돌아오셔서 회복되는가 싶으셨어요. 그 사이에 모든 유산과 유품을 정리하시고는 영영 저희 곁을 떠나시더라고요. 라며 무겁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고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비극적인 소식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이 멍해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의식을 차린 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재산도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남긴 것이 있다며 이 꼬정꼬정한 검은 비닐봉지를 전해주신 거였습니다.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 술자리에서 몇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특한 학생 하나 있다고요. 사장님께서 학생에게 전해주시는 거니까 분명 꼭 필요한 것일 겁니다. 사장님은 절대로 허튼 행동은 안 하시는 분이니까요. 참, 학생을 만나면 이 말 한마디는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는 말만 하고는 변호사는 제게 인사를 한 후 그렇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허한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한참이나 멍하니 카페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할아버지와의 추억에 대해 곱씹어 보게 됐습니다. 고지식한 할아버지였지만 때론 놀랄 만큼 깨어있기도 한 분이셨죠. 저 역시 연령을 넘어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친구를 잃어버리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다가 대체 제게 뭘 남기셨을까 싶어 별 생각 없이 검은 봉투를 찢어서 열어보았는데 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물건을 보고 그만 까무러칠 뻔했어요. 바로 할아버지가 주신 검정색 비닐봉투에는 100g의 골드바가 10개가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골드바는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난생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진짜 금인가 싶어서 저는 깨물어 보았지만 진짜 금이었고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물건을 받아도 되나 너무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금부치를 알고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후 재빨리 봉투에 다시 챙겼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게 저를 위한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 금부치들을 제게 남겼을까 생각을 한 후 저는 그 골드바의 일부를 제 대학 등록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일단 군대를 미룬 후 기숙학원을 등록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고 엄마에게도 생활비를 넉넉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제가 로또라도 맞았나 싶어 궁금해했지만 많은 것은 묻지도 않으셨고 욕심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금이라도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비쳤을 뿐이셨죠. 저는 공부에 매진한 결과 1년 만에 제가 바라던 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저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대단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학생 때만 하더라도 공부가 재미가 없었는데 목표가 생기고 난 후에는 공부가 너무나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대학에 가서 MT도 가고 친구를 사귀며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는 납골당에 가서 할아버지를 뵙고 오곤 합니다. 할아버지의 납골당에는 거의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허전하고 횡했지만 저는 꾸준히 납골당에 가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막걸리를 한 잔 올리기도 하고 꽃다발도 사다가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결정적일 때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니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어 많은 분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면접을 볼 때 저는 자기소개서에 할아버지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지 저는 무사히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로 사는 것이 쉽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배들에게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이 나기도 했고 일도 생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냥
차라리 다 관둬버릴까 싶었지만 가끔 저에게 찾아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며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괜히 막걸리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편찮으시니까 말을 거칠게 하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들이 많네요. 제가 도움을 드렸던 어떤 할아버지는 다음 날에는 자기가 늙어서 목소리만 커진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간식거리를 몰래 전해주시더라고요. 다 늙어서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힘이 들기보다는 그저 이 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의욕이 생기곤 합니다. 디스크로 힘들어했던 엄마도 그동안 꾸준하게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는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알아서 잘 컸다면서 저를 참 대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등록금까지 자기가 해결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어엿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면서 저를 참 자랑스럽게 여기시는데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도 다 할아버지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할아버지의 그 투명스럽지만 따뜻했던 말들이 떠오르네요. 비록 짧은 시간으로 이어진 인연이었지만 제가 받은 그 도움만큼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섭다고 말하는 동료들에게 항상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투박했기 때문에 말이 거칠지만 그래도 한번 정이 들기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